네, 안녕하세요. 혹시 우리 선생님들 좀 들어오셨을까요? 네. 자, 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선생님들 그 안녕하세요. 음소거를 해주셔야지 마이크에서 이렇게 울림이 덜해요. 되셨나요? 마이크 음소거 맨 밑에 보면은 마이크 요 그림이 있죠? 요거를 음소거 하셔야지 선생님들이 그 울림이 덜합니다. 자, 이제 기말고사가 며칠 안 남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우리 챗 GPT 사용해서 과제물 작성하는 거랑 요즘에는 뭐 우리가 그 다양한 정보들을 많이들 그 정보를 SNS를 통해서 많이들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거는 챗 GPT를 사용해서 과제물 작성이라던가 또 내가 궁금한 사항을 챗 GPT한테 물어보는 거거든요. 과거에는 뭐 네이버나 아니면 다음에서 많이 물어봤었죠. 근데 지금은 우리 사회에서 많이들 쓰는 것들이 이제 AI를 이용한 챗 GPT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사용 방법을 원활하게 알면 내가 좀 더 쉽게 그 검색을 할 수 있고요. 우리는 뭐 그 네이버를 통해서 검색은 할 수 있지만 내가 수행하고자 하는 어떤 과제물이라던가 어떠한 그 실행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PPT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내가 일일이 수작업을 하게 되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챗 GPT한테 이거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명령어를 하게 되면 챗 GPT가 그거를 활용을 해서 만들어주는 그런 것을 의미를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챗 GPT가 사용하는 부분을 이제 이렇게 사용 설명을 기본적으로 해드릴 거예요. 혹시 이 화면 보이시나요? 네. 보이세요? 네, 보여요? 보입니다. 네, 보이죠? 잘 그래서 보입니다. 예, 챗 GPT라는 것을 사용하는데 챗 GPT는 이제 우리가 AI라고 하는 개발된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인공지능으로 사용해서 언어는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언어를 한국어로 보통 말을 하고 한국어로 번역을 해서 하는 거지만 또 외국에서는 그들만의 어떤 그 고유 문화에 따른 언어가 있겠죠. 그래서 이 처리하는 언어를 한국어로 번역을 하는 우리는 한국 챗 GPT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챗 GPT라는 것은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또 계속 달라지는 업그레이드 되는 정보들을 여기에서 우리가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다는 거. 그런데 이 챗 GPT가 진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닌 것을 또 정답으로 말해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중으로 클로스로 이제 확인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챗 GPT만 확인을 한다라고 하면은 오답을 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챗 GPT는 오픈 AI라는 데서 개발한 인공지능 언어 모델이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질문에 대한 답변, 글쓰기, 번역, 코드 작성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어떠한 영문, 영작에 대한 것을 챗 GPT한테 물어봐서 이게 뭐야? 라고 물어보면 얘가 한글로 다 번역을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도구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챗 GPT와의 대화도 이제는 실시간으로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쓰는 버전들은 아직까지 무료 버전이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대화하는 거는 유료로 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사용을 지금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의 방법에 있어서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한글로 안녕 오늘 날씨 어때?라고 하면 얘가 정보기관에서 AI 기술을 사용을 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오늘의 날씨는 이제 뭐 어디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전국 날씨는 어때?라고 하면 기상청에서 얘기하는 날씨보다 더 빠르게 알려준다는 거죠. 그리고 글 쓰는 것도 역시나 나를 위해서 내가 내 소개를 간단하게 나는 어디서 태어났고 내 이름은 뭐고 내 나이는 몇 살이고 나는 무슨 대학에 다니고 이런 것만 간단하게 그 AI한테 정보를 주게 되면 얘가 A4 용지로 자기소개를 다 써준다는 거죠. 굉장히 신기하죠. 자, 그래서 파이썬이라고 하는 숫자 이런 것도 이제 예전에 썼던 건데 이건 코드 작성이라 이거는 우리가 별로 할 필요는 없고요.
우리는 이제 챗 GPT를 사용해서 어떤 가제물을 작성하느냐. 그래서 가제물을 보다 좀 더 쉽게 작성하는 것을 이제 알아가야 되는 단계인데, 자, 우리가 지금 중간고사 끝나고 중간고사에 관련된 우리 가제물 아마 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15주 차에 중간 이제 기말고사에 이제 작성을 해서 마지막 제출을 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과제에 관련된 교수님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직 가제물을 작성하지 않은 선생님들은 요거를 가지고 가제물을 작성을 하면은 굉장히 좀 편하게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질문이 있는데요. 제가 이 AI를 가지고 가제물을 작성하면 동명이인, 동명삼인 다 가제물이 똑같으면 어떻게 해요? 라고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자, 근데 AI는요, 내가 실행하라고 하는 명령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자, 오늘 날씨 어때? 라고, 이렇게, 오늘 날씨 어때? 라고 물어보면, 이 날씨, 오늘은 날씨가 맑습니다. 뭐, 편서풍이 있고, 오늘의 뭐, 미세먼지는 얼마입니다. 라고만 이제 간단하게 얘기해주면, 자, 이게 오늘 날씨는 어때? 라고 하면서 각자의 언어로, 자, 그런데 내가 인천에 살아. 인천의 날씨를 좀 더 세분화해서 알려줘. 라고 하거나 나는 서울에 살아. 서울의 날씨, 공기 오염도는 어때? 이걸 같이. 그러니까 사람이 내가 똑같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각자 설명할 때 AI한테 설명할 때 실행 언어가 다 다르잖아요. 똑같은 사람이 똑같이 얘기하지 않고 우리가 억양이라던가 이게 말에 대한 구조가 다르듯이 AI한테 설명할 때 부수적으로 좀 더 내가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질문하지 말고 특징적으로 하나를 더 얘한테 설명을 해주면 얘는 다른 답을 얘기를 해줘요. 그렇다고 이 기준에서 벗어나는 답을 해주는 게 아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챗 GPT는 문장을 번역을 해주는 데 있어서 내 생각, 그러니까 내가 명령하는 사람의 생각을 어느 정도 반영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챗 GPT의 특징은 뭐냐면은 자연어 처리에 있어서 다양한 주제에 대한 내용들을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여기에 따른 분야의 활용도에 있어서 기술 문화나 교육 서비스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도 유용하게 사용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장점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조금 이따 이제 예로 우리가 예시로 갖다가 좀 진행을 해볼 건데 아마 우리 선생님들이 핸드폰 다 갖고 계시잖아요. 핸드폰에 챗 GPT라는 것을 치거나 아니면 이제 제가 다른 방법을 또 가르쳐 드릴 거예요. 제미나라고 하는 것도 챗 GPT예요. 그래서 챗 GPT가 여러 버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우리 그 아이디로 해가지고 들어가는 버전 중에 제미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걸 갖다 활용을 좀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고급 사용법인 우리 프롬 다 쓰고 계시잖아요. 이 프롬에서 쓰는 챗 GPT 이런 것들은 이제 명령이나 요청을 의미를 하는데 챗 GPT가 좀 더 정확하고 유용한 답변을 하도록 유도하려면 이제 프롬프트라고 하는 작성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이런 거는 몰라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따르면 이제 그 챗 GPT 사용에 관련된 사례를 보게 되면 업무의 자동화에 있어서 이 로봇을 이용해서 고객 지원을 하기 때문에 텍스트로 입력으로 하면 요약본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문서 작성에 있어서 메일로 보고서나 프레젠테이션 이런 것들도 자동으로 작성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하게 우리 뭐 챗 GPT를 그냥 내가 파워포인트를 작성을 하려면 아마 선생님들 처음 해보신 분들은 막 몇 날 며칠을 굉장히 신경 쓰면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를 할 건데 자, 챗 GPT를 이용해서 내가 프레젠테이션을 한다라고 하면 한 5초? 5초면 얘가 다 작성을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 관계가 엄청나게 줄어들겠죠. 그래서 지금 바쁜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시간이 금인 사람들은 굉장히 이 활용도가 좋다라고 하는 거죠. 자, 교육과 학습에서도 역시나 수학 문제나 과학적인 질문에도 굉장히 답변을 깔끔하게 해주죠. 수학이나 과학은 아예 우리가 틀이 있죠. 수학은 공식적인 문제잖아요. 과학도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1 더하기 2는 뭐예요? 1 더하기 2는 3이잖아. 이런 거는 숫자 개념이나 과학적인 질문에 있어서는 챗 GPT가 사람 두뇌보다 더 빠르게 얘가 인식을 해서 답을 찾아준다라고 보는 거고요.
또 언어 학습에 있어서도 외국어 번역이나 대화 이런 것들도 역시나 챗GPT가 굉장히 빠르게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는 어쨌든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시간 절약 금방 이야기했듯이 반복적인 작업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어서 굉장히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이고 그래서 오늘 해야 할 일을 정리해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요번 주 내가 금요일에 회의 일정을 예약하고 싶어라고 하거나 어떠한 그 주제에 맞는 목적을 얘기를 하면 얘가 그런 걸 다 정리를 해준다라고 하는 게 아주 신통방통한 아주 획기적인 과학기술이라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챗GPT를 왜 가끔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냐라고 하는 것인데 챗GPT는 어차피 많은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얘가 긁어 모아요. 그래서 데이터가 충분히 많으면 그 답변에서 제공을 해야 되는데 제공한 정보가 많지 않다라고 하면 얘가 완전한 데이터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챗GPT는 계속 하루에 몇 시간 후에 업그레이드가 되고 내일 게 또 오늘에 반영해서 업그레이드 되고 그래서 다양한 정보를 수도 없이 많이 갖고 오기 때문에 계속 버전 자체가 업그레이드된 버전들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챗GPT를 가지고 좀 활용을 해보자라고 하면 결국에 자, 우리 보면 자, 우리 버전들이 그 챗GPT 들어가려면 크롬에서 자, 크롬에서 이렇게 보이세요, 지금? 제 마우스?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예. 자, 그러면 다시요. 자, 우리 지금 이것도 안 보여요? 챗GPT 쓰는 거? 안 보여요. 보여요. 예, 그러면 다시 제가 공유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유를. 자, 요거는 보이세요? 이 화면? 예, 화면 미백으로 나와요, 교수님. 뭘로 보여요? 하얗게 나와요. 하얗게 나와요. 네, 하얀 화면. 예. 보여요? 네네. 네. 자, 그러면 요 화면도 같이 보이나요? 크롬으로 해가지고 프로필이 보여야 되는데, 예. 자, 요 화면 보이세요? 네네. 하얀 화면이요. 그 화면이 구글의 계정이라고 해서 하얀 화면 보이시나요? 지금 네. 네, 보입니다. 네네. 보이시죠? 자, 그 마우스 네.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예. 예, 마우스를 보면은 우리가 그 동원대학교 메일로 들어가려면 요렇게 예, 점점점 해가지고 요 점 보이시죠? 제가 마우스 네네. 가지고 움직이는 거. 네, 보여요. 네, 네. 여기에서 두 번째 칸에 보면은 재미나라고 재미나. 하는 예. 재미나. 자, 이게 챗GPT예요. 시작하는 거. 네, 그래서 이 챗GPT는 선생님들이 가입을 따로 하지 않아도 이 챗GPT를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실행을 재미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했던 그 방식대로 재미나에게 오늘 날씨 어때? 라고 한번 물어볼게요. 네, 라고 얘한테 물어보면 얘가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오늘의 날씨를 알려줄 거예요. 자, 이렇게 바로 나오죠. 자,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그러면 인천 날씨 알려줘. 자, 이렇게 하면 얘가 인천의 날씨를 또 알려주겠죠. 자, 그래서 인천 날씨가 이렇대요. 그래서 인천광역시 날씨가 최고가 19, 최저가 10이고, 자,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오늘 그 미세먼지는 어때?
자, 미세먼지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얘가 답변하기를 좋은 수준입니다. 라고 하면서 쫙 긁어와요. 오늘의 날씨부터 시작해서. 자, 그래서 이 챗 GPT에서 우리가 여기에 금방 이야기했듯이 여기에서 재미나에서 모든 걸 물어보는 거죠. 자, 제가 요번에 기말고사에 레포트를 어떤 주제로 내드렸던가요? 주제.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에서 제가 과제물 내준 거 있었죠. 15주 차에 이제 우리가 시험 보고 토요일 날 시험 보는 날 그 과제물을 프린트를 해서 제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근데 우리 과제물 이야기를 했을 건데 과제물 주제가 뭐였어요? 기억이 안 나시나요? 자, 제가 다시 상기시켜 드릴게요. 우리 그 다양한 그 이론가들이 있었잖아요. 심리학자들. 기억나세요? 네. 네, 심리학자. 그래서 프로이드라던가 아들러라던가 에릭슨, 그리고 뭐 파블로프라던가 내가 좋아하는 그 심리학자 한 사람을 정리를 해서,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학자가 만약에 프로이드에 대한 정신분석 이론이다라고 하면 정신분석의 이론에 대한 기초를 정리를 하고, 그래서 그 프로이드 이론의 정신역동 이론의 문헌고찰을 하라고 하고, 문헌고찰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의 정의와 개념과 주요 개념 이런 것들을 문헌고찰이라고 해요. 문헌고찰을 쭉 쓰고, 그래서 이 프로이드에 대해서 내가 왜 프로이드를 선정을 했는지 그거를 이제 과제물로 제출하라고 했잖아요. 기억나세요 이제? 교수님 이거 네. 우리 안 알려줬는데. 안 알려줬어요? 예. 왜 안 네. 알려줬어요? 제가 그 없었어요. 강의 계획서에는 다 올렸는데 아마 선생님들이 강의 계획서를 안 보셨나 보다. 없었어요. 예. 예. 자, 그래서 우리가 한 학기를 공부하면서 강의 계획서가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여기서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학기 초에 교수님들이 보통 이제 강의 계획서라는 거를 제출을 해요. 학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1주차부터 15주차까지 강의 계획서에 그 이제 달락달락 몇 주에 몇 강에 뭐를 한다라는 게 강의 계획서에 나와 있고, 그러면은 우리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과제 이 점수를 또 제가 그 강의 계획서에다가 말씀을 드렸는데,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배점이 몇 점이라고 했죠? 중간고사 30점, 기말고사 30점, 네, 출석 20%, 그래서 네. 20점이죠. 그리고 이제 과제 점수가 30%예요. 그래서 100%를 가지고 반영을 하는데, 중간고사는 우리가 다들 이제 채점을 했는데 너무 잘 보셨어요. 그래서 중간고사 이제 그 30점 만점에 다들 좋은 점수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과제 점수가 20점이면 이게 굉장히 큰 점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출석이라는 것은 당연히 15주차까지 선생님들이 다 100% 출석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얻을 수 있는 점수죠. 그렇기 때문에 과제 점수가 20점이라고 하는 것은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30점으로 잡아서 60점이라고 하지만 과제 점수도 이게 굉장히 크기 때문에 과제를 안 내는 분이 분명히 또 계세요. 근데 과제를 안 내게 되면 점수 자체가 20점이 마이너스가 돼버리잖아요. 네. 굉장히 큰 점수에 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아무리 못 내도 내가 기본 형식은 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부분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때물은 지금까지 우리가 그 다양한 학자, 그래서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에 있어서 배웠던 이론, 1학기 우리 이제 초반부에 한참 배웠었잖아요. 역동 이론, 인본주의 이론, 행동주의 이론, 이 다양한 이론 중에 내가 매료를 느낀 학자, 예를 들면 우리가 생애 발달에 있어서 굉장히 에릭슨이 8단계를 나눴는데, 에릭슨은 영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인생의 전반기를 다뤘기 때문에 나는 에릭슨이 참 마음에 들더라. 인생 그 고비고비마다 그 발달 단계에 해야 될 수행 단계에 있어서의 완성, 이런 것 때문에 나는 마음에 들었다라고 하면 에릭슨에 대한 그 이론,
그래서 문헌 고찰을 쭉 하시고 그리고 나서 내가 왜 에릭슨을 선택하게 됐는지 살다 보니까 지금의 내가 그 생애 주기에 어느 편에 지금 서 있는지 지금 내가 생애 주기라고 하면 청소년기는 지금 여기는 없죠. 우리 반에는. 그러면은 청년기, 중년기, 청년기, 중년기, 장년기, 노년기를 맞이하면서 내가 단계 지금 내가 그럼 장년기에 소속되어 있으니까 장년기에 대한 나의 어떠한 그 생활에 대한 리듬 지금의 현재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 더 보강해서 쓰시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A4 용지 3장 이내의 분량으로 해라라고 하는 것을 과제무로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쓸 필요는 없어요, 사실. 많이 쓴다고 좋은 과제물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서론, 본론, 결론, 그리고 참고 문헌까지는 제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과제물은 자, 그럼 제가 작성을 한번 해볼게요. 자, 프로이드 이론에 대해서 내가 매료를 느꼈다라고 하면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제미나에다가 실행문을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자, 프로이드 이론에 대해 문헌 고찰로 서론, 본론, 결론 그리고 문헌 참고 문헌을 작성을 해줘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 문헌 고찰로 서론, 본론, 결론 그리고 문헌 고찰이라고 했잖아요. 이것을 레포트 우리 레포트라고 하잖아요. 과제물을 레포트 형식으로 작성 부탁해. 자, 그러면 얘가 실행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요? 아, 어때요? 자, 서론, 본론, 결론 벌써 1분도 안 돼서 모든 걸 다 해놨어요, 얘가. 그쵸? 자, 그러면 프로이드 이론에 대해 제가 여기에 실행한 거는 뭐예요? 프로이드 이론에 대해서 나는 보고서를 쓸 거야 라고 하면서 서로는 뭐예요? 지그문트 프로이드는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걸쳐서 인간의 세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혁명적인 기여를 한 인물이다라고 하면서 서론을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자, 그래서 나는 이 프로이드 이론에 대해 포괄적으로 이해를 도모하고 비판적인 관점에서 그의 공헌을 재평가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서론의 목적이에요. 내가 이 프로이드 이론을 문헌고찰을 하기 위한 내용이 여기에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본론은 뭐예요? 프로이드 이론의 핵심 주제는 무의식. 배웠죠? 그래서 지는 이드와 자아, 초자아로 구분되어 있는 구조 모델로 시행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디푸스 컴플렉스와 엘렉트라 컴플렉스가 있고 또 프로이드가 얘기하는 자유 연상, 꿈의 분석, 전이 분석 이런 것들을 이제 여기다가 한 거죠. 자, 그래서 서론, 본론, 결론을 가지고 이 프로이드 이론은 후대에 패러다임에 있어서의 변화를 시켰는데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과학적인 검증은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 또 남성 중심적인 시각이나 성적 욕구에 관한 과도한 강조 이런 것들을 비판을 하면서 직면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한계점으로 얘가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이드는 정신분석에 있어서의 굉장히 지금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프로이드 이론으로 여러 가지의 이론들이 많이 발전이 됐는데 대상관계 이론이라던가 자기심리학, 분석심리학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서 기반을 가지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인간 정신에 대한 깊은 탐구와 어떠한 중요한 시작의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제가 아까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참고 문헌까지를 제시를 해줘야 레포트 형식의 마지막이거든요. 그래서 참고 문헌을 얘가 이제 쭉 다 긁어온 거예요. 어디 다른 그 출판사가 됐든 책이나 이런 데서 지금 얘가 긁어온 거예요. 자, 그래서 참고 문헌까지 완벽하게 하면 이게 과제물이 작성이 되는 건데, 자, 제가 금방 여기에다 뭐라고 했어요? 내가 왜 이거를 선택하게 됐는지, 그것도 여기에 우리는 적어야 되죠. 그래서 얘한테 실행할 때, 자, 그래서 나는 프로이드가 좋은데 어떤 점에서 좋은가라고 하는 거죠. 인생에 있어서 우리는 그 동기라는 걸 중요하게 하는데 어린 시절
성격에 관련 성격 분석에 대한 성격으로 느낀 점을 작성해 줘봐. 자, 그러면 이 느낀 점이 이제 내가 얘한테 부탁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나의 어떠한 그 느낀 점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린 시절 분석을 통해 나의 성격을 분석하는 거에 있어서 이게 이제 내가 얘한테 실행하게끔 하니까 이거는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결론이 들어가고 이 밑에 나의 느낀 점, 요 밑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A4 용지가 2장밖에 안 될 거잖아요. 그럼 얘한테 자, 이 너무 짧으니까 A4 용지 3장 분량으로 만들어줘 하라고 얘한테 실행을 하면 얘가 어때요? 3장으로도 만들어주고 5장으로도 만들어줘요. 자, 아주 신기하죠. 자, 그러면 우리 요게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그 재미나에 대한 내용인 거고. 자, 그러면 지금 이 화면 또 보이세요? 챗GPT. 네. 자, 네네. 이것도 무료 버전인데 요 까맣게 생긴 요런 마크가 무료 버전이에요. 요게 확대된 게 요거예요. 자, 얘한테 챗GPT한테 또 물어보면 얘도 굉장히 빠르게 알려주는 애예요. 그래서 아주 쉽게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프로이드와 에릭슨의 이론에 대해 알려줘라고 하면 얘가 바로 또 정리를 해줘요. 자, 이렇게 얘가 개념을 가지고 이렇게 단계별로 나눠 아주 편히 링크 그대로 들어가고. 문제는 내가 보기에는 너무 방대한 것 같아 라고 하면 들어가고. 얘가 실행 단어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내가 자, 여기가 앞에 쭉 프로이드 이론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뒤에 에릭슨에 대한 이론을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이거를 한눈에 보기 쉽게 얘가 곱씹고 도식화해서 만들어준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프로이드 이론과 에릭슨의 이론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게 되면 초점. 그래서 이 중심 개념은 성적 에너지가 프로이드 이론이라고 하면 에릭슨은 사회적인 관계와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고 발달 범위에서는 프로이드는 영아기부터 청소년기까지만 발달 단계를 나눴다라고 하는데 에릭슨은 전생에 관련돼서 발달 단계를 얘가 나눠본 거고요. 동기도 역시나 프로이드는 성적 리비도라고 했는데 에릭슨은 사회 심리적인 위기로 본 거죠. 자, 이렇게 얘가 굉장히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자, 그러면은 얘한테 우리가 프로이드 프로이드를 그림으로 그려줘. 자, 예전에는 이 챗GPT가 프로이드 이제 그림은 만들어줄 수는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림도 만들어줘요, 얘가. 근데 지금 얘가 지금 실행에 있어서 그림은 잘 못하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만들려면 이미지 생성을 해야 되는데 만들 수 있어요라고 하죠. 근데 한참 걸린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웃는 캐릭터 하나 만들어줘. 자, 요거는 이제 시간이 좀 지나야 되고 그러면 재미나한테도 한번 물어볼까요? 웃는 캐릭터 하나 그려줘.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챗 GPT, 그래서 AI들이 하는 기능들이 좀 다양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거에서는 챗 GPT에서는 얘네들은 문서나 어떤 글을 가지고 굉장히 빠르게 해주지만 그림으로 그리게 되면 자, 웃는 캐릭터를 이렇게 만들어. 그래서 우리가 캐릭터를 다른 그 어떤 그 예를 들어서 애들 그 뭐 피카츄 같은 그림 있잖아요. 만화
그런 거를 그려줘라고 하는 그거는 도용 때문에 안 된다라고 얘 채찍을 해줘요. 근데 얘가 지금 이 만화 그림처럼 한 거는 어디에서 이거를 갖다가 상품화된 거를 우리가 사는 건 아니잖아요. 얘가 자체에서 그려준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럼 웃는 아이, 웃는 여자 아이, 뭐 2세 정도 이를 그려줘라고 한번 해볼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게, 자,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랬더니 얘가 2세 정도 된 아이로 그려준 거예요. 자, 이거는 그림을, 사진을 다운받은 게 아니라 얘가 그려온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2세 여아의 우는 얼굴 그려줘. 자,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이미지를 이렇게 가지고 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AI들은요, 인간이 어떤 사용할 때 있어서 명령만 하면 다 얘가 지금 갖고 오는 부분이에요. 얘는 아직 안 들어왔어요. 자, 그래서 이 챗 GPT는 아까 아까 왜 그림 있었죠? 요 챗 GPT 까만 꽃무늬로 돼가지고 한 거는 얘는 유료 버전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해주지를 않아요. 근데 이제 무료 버전인 제미나나 아니면 또 다른 버전이 있는데 그 버전들은 뭐 우리가 크게 뭐 여러 가지를 사용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어떤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한다 아니면 어떠한 그 회사에서 다양한 기능적인 부분을 빨리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챗 GPT뿐만이 아니라 다양하게 사용하는 여러 버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버전들이 유료 버전은 굉장히 고급지고요. 또 무료 버전은 그렇게 고급지지 않아도 우리가 늘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 큰 불편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챗 GPT를 활용함에 있어서 다양한 방법으로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꽃은 요즘에 장미 계절이잖아요. 장미 꽃 그려줘라고 한번 해볼까요? 자, 장미를 가지고 왔어요. 자, 사진을 갖고 왔는데, 자, 그 만화로, 예, 만화 버전으로 좀 그려달라고 얘한테 실행을 합니다. 예, 이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실행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얘는 그 명령을 그대로 수행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과제와 관련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이 챗 GPT를 이용해서 과제를 할 건데요. 자, 지금은 대학에서 챗 GPT를 활용을 많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도 챗 GPT를 이용해서 현장에서 수업들을 많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챗 GPT를 사용하지 못하면 우리가 한글을 모르는 것처럼 예, 그렇게 인식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대학에서도 이렇게 챗 GPT를 많이 사용을 하라고 하면서 교과목에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조별 과제, 혹시 우리 선생님들 조별 과제 해보셨어요? 학교에서 조별 과제 교수님 시키신 분들 계시나요? 다 아니요. 아직 안 개인 해봤어요. 네. 아직 레포트만 내봤어요. 네. 안 해봤어요. 맞아요. 그러면 5명 조별 과제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한 조
해가지고 그 조에서 구성원들이 있겠죠. 조별 과제를 하게 되면 자 조별 과제를 해가지고 발표까지 해야 되는데 조별 과제 할 때는 어떤 발표 예를 들어서 인간행동과 사회 환경에서 지금 우리가 환경에 있어서 주요한 내용들을 우리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는 그 탄소 중립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친환경을 자꾸 거론을 하고 그리고 이제 환경 오염에 대해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모든 나라들이 친환경을 가지고 이제는 지구가 오염이 되니까 친환경적인 부분으로 가자라고 하면서 과제를 갖다가 친환경에 관련된 팀별 과제를 내주게 되면 자 어느 사람들은 그러면 야 우리 친환경에 관련해서 뭐가 우리가 하면은 친환경적으로 발전이 있을까라고 하면서 그러면 플라스틱을 쓰지 말자라고 하게 되면 플라스틱을 쓰지 않는 범위에서 친환경적인 부분을 자꾸 이제 건드려 주겠죠. 그러면 예를 들면 친환경 쪽이면 풍력 발전 내지는 뭐 종이를 사용하거나 일회용 사용하지 말고 컵을 많이 사용하고 그리고 자동차 매연이 심하니까 이제는 탄소 중립 그래가지고 전기차를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탄산 수소로 뭐 이제 앞으로 에너지를 재생을 한다거나 그런 것 쪽으로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하면 자 우리가 그냥 이렇게 친환경적인 부분에서 에너지 절약을 하기 위해서 우리 조에서는 예를 들면 자 자동차를 타지 말고 우리가 자전거를 이용해서 한번 해보자라고 하면 자동차를 이용하는 것보다 자전거를 이용했을 때 그러면은 우리 건강도 좋아지고 그리고 에너지도 절약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그런 걸로 한번 해봅시다라고 하면서 과제 조에 그 걷는 거 그리고 자동차를 뭐 일주일에 2번만 이용하고 나머지 3일은 걷는 거거나 아니면 자전거를 이용해서 합시다라고 하게 되면 조별로 그 정보를 모아야 되겠죠. 그 누구는 정보를 모집해야 되고 그 다양한 그래서 우리가 친환경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 정보를 예를 들어서 6인이 1조다라고 하면 2명은 자료 조사를 해야 되고 2명은 그걸 자료 조사를 가지고 온 걸 갖다가 데이터를 어때요? A4 용지에 쭉 써가지고 정리를 해줘야 되겠죠. 자료를 추스려야 되겠죠. 그러면은 2명 중에 1명은 PPT 작성을 해야 되고 1명은 발표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분야별로 각자의 조원들이 자기의 역할을 정해지게 되면 이런 게 이제 우리가 팀별 과제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도 이제 대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하는데 자 팀별 과제를 하게 되면 AI를 적극적으로 많이 활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AI가 다양한 정보를 막 끌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손쉽게 예전에는 막 우리 도서관에 가서 책을 막 많이 살펴보고 또 그 책을 바탕으로 또 다 끄적끄적 해가지고 막 A4 용지에 써야 되고 막 그러는데 지금은 이 챗 GPT를 이용을 해서 팀별 과제가 굉장히 쉬워졌죠. 그리고 챗 GPT를 이용해서 PPT를 만들어주고 또 PPT 만든 걸 갖다가 발표자는 그 정리를 해서 발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1학기를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팀별 과제라는 거는 없었지만 앞으로는 이제 1학년, 2학기를 보면 저랑 이제 수업하게 되면 팀별 과제가 뭔지는 한번 또 우리가 경험은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어차피 대학에 지금 들어온 이상 새로운 기술이 대학에서 현장에서 진짜 대학생들 20대들은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교육 현장을 실시간으로 나도 대학생인데 시기적으로 공부할 때를 놓친 우리들의 만학도들은 지금 현장에서 젊은 대학생들이 어떤 식으로 교육하는지 좀 우리도 귀를 열고 또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을 한 번씩 노출을 시켜서 트레이닝을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만학도라고 해가지고 그냥 교수자가 주는 것만 가지고 현장 우리 그 영상 강의 듣고 퀴즈 풀고 뭐 이런 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나도 내가 등록금을 내면서 학교에 이렇게 이바지를 하니까 새로운 기술은 좀 배워가야 그나마 대학을 졸업을 하더라도 내가 보니까 말이야 어떤 형식을 작성하는데 문서 작성하는데 이런 폼이 이렇게 되더라 라는 거는 좀 구체적으로 좀 배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년 동안 그래도 우리가 1,000만 원 넘게 그 1,000만 원이 넘죠. 등록금이. 그러니까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를 낸다라고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내가 그 내용들을 그 비용에 대한 그 효용적인 가치를 빼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소 불편하고 내가 안 했던 길을 가려고 하면
스트레스를 받는다 하지만 뭐가 문제예요? AI가 다 가르쳐 주는데. 그래서 시도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나를 성장시키는 그런 그 교육 과정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이런 과제물 작성하는 것은 제가 우리 자녀들한테 배워도 되지만 자녀들은 또 자녀 세대에 바쁜 것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뭘 물어보거나 아빠가 뭘 물어봐도 아이 시간이 없어요. 귀찮아가지고 바쁘다는 핑계로 아이들이 안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냅둬라. 내가 알아서 한다. 라고 하면서 대학의 교수님들을 귀찮게 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등록금을 내면. 자, 그래서 나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당연하고요. 그리고 그 권리는 내가 찾아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이 이렇게 귀중한 시간을 내서 저녁 시간에 이렇게 내일 또 하루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시간을 내주신 거에 대해서 제가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발전된 방향으로 교육을 어차피 받는 거라면 나름대로 뭐예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제가 가르쳐 드리면 그거는 그냥 내가 경험으로 좀 얻었다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좀 나으신 생각을 한다라는 것으로 저는 입장을 그렇게 밝힐 건데 어쨌든 챗 GPT를 이용해서 보다 며칠을 가지고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을 단 5분 만에 다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갖다 정리를 해서 A4 용지에 그대로 내가 캡처해가지고 또 거기다 붙여넣기 하면 돼요. 그런 것까지도 제가 나중에 천천히 다 가르쳐 줄 테니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이 대학생활 지금 이제 반학기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그래도 많이 좀 잘 따라오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어느 정도 맨날 뭐 화면이 안 떠요, 뭐가 에러가 있어요, 이런 이제 그런 질문들을 안 하고 있단 말이죠. 그만큼 발전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발전이 이제 1학기 끝나고 2학기 되면 이제 자연스럽게 내가 이제 이 정도는 내가 할 줄 알아라고 우리 선생님들이 나름대로 뿌듯하게 느끼실 거고 그러면 앞으로는 우리가 이제 조별 발표라던가 레포트 형식이라던가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좀 더 알아간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자녀한테 아유 그래도 대학생을 하니까 우리 엄마가 좀 유식해졌다. 우리 아빠가 정말 우리 아빠가 대학생이 되더니 나보다 조금 이제 조금 나하고 뭐 이렇게 맞는 의사소통을 하네라는 생각이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학도라고 무시하지 말아라. 주변에 그렇게 얘기하시고요. 공부하실 분이 있으면은 공부할 수 있게끔 옆에서 도와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평생 교육이 내 나이에 아유 지금에 무슨 공부를 하겠어라고 하지만 평생 동안 우리는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국가에서 지원해주고 나름대로 자기 자아를 발전하려고 하면 그만큼 내가 그래도 조금의 어떠한 정성은 들여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오늘 지금 궁금하신 거 있어요? 챗 GPT에 관련돼서? 없어요? 교수님 질문 좀 있어요. 네, 질문하세요. 제가 저희 아까 말씀하신데 그 네. 3월 20날을 봐서 강의 계획서라는 거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네. 그 제가 내용을 봤을 때는 여기 강의 계획서에는 네. 그 레포트 공지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내용은 안 나와 있어요. 아, 네. 네, 그러면 제가 그거는 다시 한번 내용에만 공지를 나와 해드릴게요. 있고 예. 과제 내용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교수님께서 클래스룸에 그 레포트 공지 사항을 자세하게 한번 더 올려주세요. 여기 보면 제가 중간고사 때 과제물 뭐, 얘기 따로 안 했나요? 여기 보면은 네, 안 했어요. 네. 하셨어요. 학습 내용만 있지. 몇 반은 하고 몇 반은 안 하고 했나 봐요, 그러면. 네, 네. 이게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오늘 정확하게 과제물 레포트를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네. 책 교재 옆에 책 가지고 계신가요, 다들? 네. 네. 과제 책을 우선은 피셔야 될 거예요. 기말고사 네. 관련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릴 거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첫 파트에 보면은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에 있어서 그 43페이지를 보시면 43페이지부터 우리가 정신 역동 이론 들어가죠. 프로이드 이론. 네. 네. 예. 그리고 그 정신분석 이론 뒤에 어떤 이론이 나오나요?
융의 분석 심리학이 나오죠. 56페이지 분석 심리학이 나오고. 잠시만요. 네. 56페이지. 예, 분석 심리학 나오고 융의. 예. 자, 그리고 뒤에 넘기면 우리가 아들러에 관련된 내용이 또 나와요. 개인 심리학. 그리고 그 뒤에는 에릭슨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고, 자, 그리고 95페이지를 보시면은 행동주의 이론이 나와요. 그래서 행동주의 이론은 파블로프부터 시작을 해서 다양하게 우리가 스키너 조작적 조건 형성 이론이 나오고, 자, 행동이론주의의 반두라의 생애에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관찰 학습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었잖아요. 모델링이라고 하는. 네. 예, 그리고 뒤에 또 넘기시면 인본주의 이론에 대해서 다양한 인본주의 이론의 메슬로우도 나오고, 또 여기에 그 메슬로우 5단계 욕구 이론 뭐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지금. 네. 이런 다양한 학자, 그래서 생태 체계적인 관점, 뭐 인본주의, 또 기능주의 이런 다양한 이론가를 하나를 선정을 해서 그 이론에 대한 문헌고찰, 그래서 그 문헌고찰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론적인 내용, 주요 개념, 그리고 주요 개념에 있는 다양한 그 이제 그 뭐 예를 들면 어떤 자아다 또는 초자아다 이런 것들을 서술식으로 이제 풀어서 레포트 형식으로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그 문헌고찰이라고 하는 게 서론, 본론, 결론으로 3단 구성을 해야 되는 게 레포트 형식이에요. 가장 중요해요. 레포트 형식은 서론, 본론, 결론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참고 문헌은 맨 뒤로 빠지는 거고, 거기에 결론이 나오고 나서 내 느낀 점, 그게 이제 우리는 재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재원은 사실상 어떤 논문을 쓸 때 나는 사회복지 현장에 대해서 국가의 어떤 정책을 이런 식으로 좀 발전하거나 새로운 정책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정책적인 제안을 하는 것은 논문에서 많이 인용을 하는 건데, 우리는 논문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내가 느낀 점, 네, 그래서 내가 주관적인 느낀 점을 쓰시면 되고, 맨 밑에다가 참고 문헌을 작성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A4 용지 3장 미만, 5장씩 막 쓸 필요 없어요. 많이 쓰면은 점수 깎을 거예요. 제가 읽어보는데 너무 힘들어. 그렇기 때문에 꼭 정해 주셔야 돼. 3장 미만. 그러면은 교수님 2장 쓰고 2장 반만 하는 건 어때요? 그것도 괜찮아요. 3장 미만이니까. 그런데 1장짜리는 점수가 또 깎여요. 자, 교수님 앞뒤는 네. 아니죠? 앞뒤 말고 그냥 A4 용지 이렇게 쭉쭉 넘길 때 한쪽 면, 네. 한쪽 면으로만. 네. 그래서 우리가 자, 그 또 중요한 거는 레포트 형식에 선생님들 쓸 때 우리 학교의 레포트 형식 지난번에 공유를 다른 선생님들이 하시던데, 레포트 앞장, 네. 뭐 로고를 하거나 동원대학교라고 하면서 자기 학번 쓰고 뭐 이름 쓰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예. 그걸 제안하고 됐어요. 그렇죠? 그게 첫 네, 페이지죠. 두 번째 페이지는 뭐냐면 목차를 쓰셔야 돼. 목차. 아. 두 번째 페이지는 목차. 자, 그래서 목차라고 하는 것은 서론, 본론, 결론. 자,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여기에 또 공유를 해보자면, 자, 이 화면, 잠깐요. 자, 뭐를 보여드리면 될까? 자, 수업 계획서. 여기에는 지금 제가 저장된 게 없는데, 자, 여기에 지금 제가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자,
여기 이제 앞에 첫 페이지가 뭐 동원대학교 아이고, 화면이 안 보이는데. 잠깐만요.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잠깐만요. 앞장은 그렇게 해도 되는 거죠? 이렇게 잠깐만요. 목차 이렇게 내용 이렇게 쓰고요. 이렇게 쓰면 잠시만요. 내용 쓰면 되죠. 자, 어떻게 해요? 다시 보여주세요. 네, 목차를 쓰는데 첫 장은 네. 예, 첫 장을 지금 우리 정근영 선생님이 쓴 거고 목차를 보시게 되면 네, 자 목차를 쓰게 되면 네, 서론에 서론 결론에 이렇게 내용요. 네, 그런 식으로 이런 쓰는데 자 서론에 예를 들어서 참고 문헌이 그 예를 들어서 서론 부분은 우리가 페이지가 두 번째다, 첫 번째다 페이지 수를 쓰시면 되는 거예요 목차에. 그래서 내가 자, 우리 교과목에 보면은, 자, 선생님들 페이지 171페이지 펴보세요. 라고 하면 뭘 보고 피는 거예요? 맨 밑에 하단에 페이지 수가 있는데, 자, 이 목차가 두 번째 페이지에, 우리가 목차에, 여기에 보니까 결론은 몇 페이지네? 라고 해서 딱 필 수 있게끔. 이해되셨죠? 네. 자, 그게 바로 목차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첫 페이지는 레포트 형식의 선생님들 이름과 학번과 학교, 교수 이걸 쭉 쓰고 두 번째 페이지는 목차 순서대로 세 번째가 본론 이제 들어가는 레포트 형식에 들어가는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해서 쭉 쓰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제가 3장 미만이라고 하니까 최소 몇 장이야 돼요? 5장. 그렇죠. 최소 5장. 5장이요. 네, 그게 이제 레포트 형식을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체계적으로 알아가는 단계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레포트 형식은 그렇게 해서 선생님들이 이제는 앞으로 레포트를 한다라고 하는데 부담감이 좀 상당 부분 줄어들었으면 좋겠어요. 형식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학교를 들어왔고 또 교수님들이 레포트는 그럼 어떻게 써야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한 번도 기본적인 요소를 알려주시진 않으셨을 거예요. 각자가 그냥 어디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고 또 아이들한테 물어보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해서 이제 알고는 있지만 이렇게 구체적인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레포트 형식이 이런 거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저한테 배우신 선생님들은 레포트 형식을 이렇게 형식적으로 잘 그 단계를 맞춰서 내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지금 이제 48분이고 48분이면 우리가 보통 이제 50분 강의잖아요. 네. 50분 강의에 2분이 남았기 때문에 기말고사에 관련돼서 시간이 좀 지연이 될 텐데 괜찮으실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미리 지금 해드리는데 우선은 2분 정도는 제가 출석을 먼저 부르고 이 강의를 언제 올릴 거냐면 15주차 1강에 올릴 거예요. 오늘 내용은. 그래서 그 날짜를 좀 미리 15주차 1강이지만 미리 못 들으신 분들 오늘 참여 못하신 선생님들은 미리 강의를 들으시라고 15주차 1강에 올릴 건데 뭐 가에 선생님들 단톡방에 올려주세요. 그래서 오늘 실시간으로 하신 그 강의는 15주차 1강인데 기말고사 전에 들으셔야 네,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시험 문제니까. 그래서 우선 그 단톡방에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자, 우선 오늘 참석하신 선생님들은 출석을 먼저 불러서 나름대로 그 체크를 하게 되면 15주차 1강은 들으실 필요가 없는 거죠. 잠시만 계세요. 제가 출석부를 자, 지금 이제 두 반이 다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우선은 A반, 1반 먼저 A반 먼저 성함을 불러주시면 A반 먼저 체크를 할게요. 자, 그 중복을 하지 마시고 한 자기 이름 말씀을 하시고 2초 후에 다른 분이 얘기하시고 이렇게 릴레이식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체크를 하고 누락이 되시면 누락되셨다고 나중에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1반 먼저 얘기해 주세요. 최서윤입니다. 최서윤. 네. 네. 신민채입니다. 민채. 신민채. 예.
강유리요. 강유리, 네. 김미령입니다. 김유미, 김미령. 김미령, 강경화, 정하, 네, 이민자, 이민자, 이미수, 강미선, 이미숙, 예예. 네, 또 김서현이요. 김서현, 네, 김민경. 강미선, 김민경, 또 김종선. 이정임, 김종선, 네. 네, 또 김은정, 강미선, 김은정. 자,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면은 제 화면에 선생님들이 떠요. 이름이. 그래서 빠르게 막 이렇게 조바심 내실 필요 없어요. 네. 정근영, 정근영 선생님. 네. 이정임, 이정임. 네. 일반 강미선, 강미선. 강미선이에요? 네, 네. 아, 강미선 선생님? 강미선이죠? 네, 강미선이 아니라 강미선. 네, 강, 네. 또 배경, 배혜경. 네. 또 자, 그러면은 A반은 끝나신 거예요? 그러면 6반. 최강숙. 최강숙, 예. 최금선, 최금선. 또 김영복 선생님 왜 대답 안 하세요? 배정희. 배정이요, 배정희, 네. 네, 또 정미애요. 정미애, 네. 박서연이요. 예, 박서연, 네. 또 김수현, 김수연, 네. 네. 또 이영숙, 이영숙, 예. 또 나인수, 나인수요. 나인수, 네. 또 노혜경이요, 노혜경, 네. 또 다 했어요? 자, 1반하고 6반하고 치합을 하게 되면 1반이 항상 참여율이 더 높아. 이거 어떻게 된 거야? 1번, 1반 박수. 짠해요, 6반. 네. 많이 너무 저조해. 6반 네. 화이팅! 네, 6반 화이팅. 자, 그래서 이제 출석 체크는 했고, 만약에 제가 15주차 1강에 선생님들 출석부에 출석이 미출석 되면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문자 넣으세요. 그래서 교수님 질문 있어요. 네네. 네. 지난번에 동영상 강의 하실 때 그 국내 저자하고 외국인 저자가 있어가지고 네. 여쭤봤을 때 네. 그냥 국내 저자만 하고 외국인 저자는 생략을 했는데 네. 이번 같은 경우는 외국인 저자가 많을 것 같은데 그냥 그것도 참고문헌에 네, 다 참고문헌 입력을 다 하라는 넣으세요. 거죠. 왜냐하면 AI에서 네. 만들어준 거기 때문에 그대로 네, 네. 적용해서 쓰는 게 참고 문헌이에요. 네, 그러니까 조작할 필요가 알겠습니다. 없는 거죠, 그거는. 네. 네, 그래서 지금 들어오신 분이 계시네. 네. 자, 지금 들어오신 우리 선생님, 예림 선생님 어디 가셨어? 금방. 들어오셨나요? 네. 자, 예림 선생님은 지금 1강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요. 2강. 그래서 2강은 이제 시험 문제 관련해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이 제가 막 중복으로 막 떠가지고 좀 어지럽거든요. 네네. 그래서 요거 정리를 좀 할게요. 자. 왜 이렇게 막 얘가 중복으로 떴는지는 모르겠는데. 교수님 그러면 15주차 1강이 다음 네. 주 금요일 날일까요? 마이크가 어떤 거야? 이건가? 26, 아니, 27. 금요일 잠깐만요. 네, 교수님. 넷째 주. 보자. 안 들려. 넷째 주 금요일이요. 예, 그 우리가 중간고사, 기말고사는요 언제 시행이 네. 되냐면 아마 16주 자, 기말고사는요 6월 14일이에요. 이게 15주 차예요.
그렇기 때문에 15주차의 1강이라고 하면 12일이 12일이 1강이 시작되는 시기인데 이 시기는 너무 이제 느려지다 보니까 제가 요번 주 그래서 29일 날짜에 15주 1강은 오픈을 미리 해놓을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미리 이제 공부를 좀 하시면 되고요. 오늘 알려주는 그 시험 문제는 제가 콕 찍어서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뭉뚱그려서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책을 조금 심도 있게 좀 보셔라. 그래서 심도 있게 보라고 하는 거는 시험 문제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기말고사 때는 제가 10문제를 냈잖아요. 근데 중간고사요? 예, 요번에는 7문제인데 7문제인가? 예, 그래서 서술이 2문제고 나머지는 객관식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술이라고 하는 것을 또 너무 장황하게 쓰지는 마시라. 너무 많이 쓰면 그것도 감점 요소예요. 핵심만 쓰시면 돼요. 핵심. 그래서 서술로 쓰되 3줄 이내로 정리를 해서 쓰시면 돼요. 그걸 구구절절하게 다 써가지고 막 뒷페이지까지 막 연결해서 쓸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난번에 조교님이 아니 시험 문제를 10문제밖에 안 되는데 그 A3를 가지고 3장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제 시험 문제가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여져서 이번에는 앞뒤로 복사를 해라 라고 제가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지는 한 장으로 그 출력을 아마 할 거예요. 그래서 뭐 서술을 많이 쓴다라고 해도 사실 쓸만한 공간이 많지 않다라는 점. 뒷장에다가 쓰게 되면 감점 요인이에요. 그냥 앞장에 다 쓰세요. 그래서 최대한 맥시멈으로 꼭 써야 될 말만 쓰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꼭 공부 못하는 사람이 주저리 변명을 많이 하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대학생이기 때문에 정리를 할 줄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리. 계속 서술만 하게 되면 그건 정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잘해야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꼭 염려해 두시고,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시험 문제는 교재 249페이지, 그래서 태내기, 영하기, 유하기 여기부터 이제 시작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태내기의 개념과 발달에 있어서 그 배종기와 배하기 그리고 태하기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생명의 시작은 우리가 뱃속에서부터 시작이지 태어나서 시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프로이드 이론이나 뭐 이런데 우리가 이제 과학적으로 보게 되면은 임신부터가 생명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임신하게 되면은 제일 먼저 뛰는 게 어디예요? 심장이잖아요. 심장은 우리가 뱃속에서부터 뛰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 날까지 심장은 뛸 수밖에 없죠. 그래서 태내기가 이제 생명의 최초의 태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배아기의 특징 이거를 보시면 되겠어요. 배아기의 특징. 그래서 태내기의 개념과 발달이라고 하는 중요한 개념의 배아기에 관련된 내용과 그 뒷페이지 250페이지 보시면은 태아기 그래서 요거를 중점적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한 문제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바로 옆 페이지 251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우리가 태내기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있어서 우리가 그 뱃속에서 아이가 장애가 생기게 되면 그거는 혹시라도 이제 유전적인 부분이 있고 혹시 그게 약물로 인해서 어떠한 아이가 장애를 입을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태내기에 유전적인 요인을 보게 되면 성염색체의 이상이 있고 상염색체의 이상이 있어요. 그래서 성염색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남녀가 생성이 될 때 남녀 생성이 될 때는 우리가 염색체를 XY라고 하는데 이 XY의 어떠한 부분에서 문제가 생겨서 장애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염색체에 관련된 상염색체 이상이 어떤 종류냐라고 하는 거. 그래서 상염색체 이상이라고 하면 질병상 다운 증후군도 있죠. 네. 그리고 에드워드 증후군도 있고 그리고 묘성 증후군도 있고 파타우 증후군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좀 참고하셔서 잘 알아두시도록 하는 게 2번째 문제였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또 3번째는 297페이지
그래서 297페이지를 보면은 청소년 단계의 발달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심리적인 발달이 있고 자아 발달이 있는데 296페이지에 보면 자아 발달에 있어서 청소년기에 있어서의 정체감, 형성 시기라고 보는 거죠. 그럼 자아 정체감에 있어서 4가지로 분류해서 우리가 청소년의 정체감 상태를 가지고 분류를 한다라고 하는 표가 있죠. 표가 아니라 297페이지를 보시면 그러면은 여기에 뭐가 지금 거론이 되어 있나요? 4가지 중에. 첫 번째. 정체감, 그렇죠. 정체감 형성. 두 번째는 네, 세 번째는 유예. 네 번째는 성취. 네. 자, 그래서 청소년의 자아 발달에 있어서의 개념은 이렇게 4가지의 형성 단계가 있는데 정체감 혼미는 뭐고 정체감 유실은 뭐고 정체감 유예는 뭐고 성취감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아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단답형으로 나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요거를 잘 숙지를 하시면 되겠다라는 생각. 자, 그리고 336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자, 우리는 지금 이제 청년기를 지나서 장년기의 발달 단계를 겪는 모든 분들이 많이 있죠. 대다수가. 그래서 정년기의 발달에 있어서 신체적인 발달이 있는데 여기에 신체적인 발달이 장년기의 발달이 아니라 다른 발달의 단계가 들어가 있는 게 사지선다형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년기의 발달 단계를 자세하게 알아야지만 이 문제가 또 우리가 정답을 풀 수 있다라고 보이는 거고요. 비교적 좀 쉽죠, 이거는. 자, 그리고 문제가 지금 223페이지. 자, 하나, 둘. 자, 200. 그래서 지금 5문제가 객관식이고요. 2문제는 서술형인데 자, 2문제 서술은 156페이지를 한번 보시게 되면 자, 우리가 그 사회복지 실천에서의 관련된 체계가 나오죠. 맨 위쪽에 제목에 그 중간 부분에 보면은 핑커스와 미나한 사회복지사로서의 현장 실천에서 함께 하게 되는 다양하고 복잡한 체계가 4개의 체계로 구성된다라고 하는 부분 보이시나요? 네. 핑커스와 미나한이 얘기하는 사회복지 실천에서의 4개 체계. 그래서 그 4개 체계가 뭔지 그 체계를 가지고 체계만 답하면 안 되고 체계를 서술하시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 서술을 가지고 나름대로 팩트 있게 쓰시면 됩니다. 이게 5점이에요. 자, 그리고 223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자, 지금의 우리 사회에서는 이제 다양한 구성을 가지고 있는 사회인데 우리가 다양한 사회에서는 다문화주의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문화다원주의라고도 하고 동화 이론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문화주의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많은 사회를 경험하면서 아시는 개념이지만 문화다원주의는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문화다원주의. 그래서 문화다원주의를 서술로 정리해서 쓰시라고 제가 문제를 냈습니다. 자, 비교적 어렵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얼마나 팩트 있게 잘 내가 정리를 하느냐가 관점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객관식 2문제, 객관식 5문제, 서술형 2문제, 총 7문제입니다. 그래서 객관식은 4점이고 주관식 서술형은 5점씩이니까 30점 만점으로 기준을 잡았어요. 여기에 관련돼서 질문. 교수님 객관식의 5번 문제는 뭐예요? 네? 5번 문제?
서술형의 문화 다원주의 그 서술하는 거 그거 몇 네, 페이지야? 문화 다원주의는 서술형이에요. 그리고 336페이지가 신체적인 발달이 있는데 그게 이제 뭐 장년기의 신체적인 발달이 들어가는 거죠. 자, 이해되셨죠? 네. 객관식 5번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게 신체적인 발달. 장년기의 신체적인 발달. 그게 주 포인트입니다. 4번이지 않아요? 4번 아닌가요? 캠퍼스와 사번이면은- 문화한에 된 건 서술형 맞지요? 잠깐만요. 또 한 문제가 그럼 남아 있나요? 네, 한 문제 남아 있어요. 그거는 선생님 출석 체크 다 하신 거죠? 저 나가도 되나요? 네, 나가셔도 돼요. 네. 글쎄요. 지금 제가 체크한 건 이건데 한 문제는 아마 변별력 때문에 제가 여기에 안 썼나 본데? 그러니까 배아기 네. 태아기에 대한 한 문제, 태아내기 발달 영향을 미치는 유형 두 번째, 세 번째는 297페이지 거 네, 네 네. 가지, 예. 347페이지에 장년기 발달 4번, 네 가지. 그리고 나서 서술형에서는 156페이지 하고 네. 문화 다원주의 해갖고 한 문제가 빠져 있어요. 네, 한 문제가 빠졌는데 이건 선생님들이 찾으셔야 되겠네. 제가 체크를 여기에 선생님들한테 따로 메모해 놓은 게 없네요. 자, 요거는 이제 변별력 문제로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번에 시험 관련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좀 나름대로 중간고사 유형처럼 좀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시험 유형을 교수님들마다의 어떠한 특징들이 있으니까 나름대로 교수님들 파악을 잘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2학기가 되면 또 다른 과목으로 우리 이제 또 만나뵙게 될 거예요. 그래서 2학기 때는 이제 어떤 과목인지는 모르겠지만 저야 뭐 사회복지 강의에 있어서 지역 사회복지론이나 아니면 사회복지 기술, 사회복지 현장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실천 기술이라든가 어려운 과목들이 있는데, 자, 결국에는 사회복지 현장 그 기술론, 그래서 이 기술론도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예요. 그 어려운 문제라고 하는 것은 또 이거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과 연결된 과목으로 세분화되어 있으면서 이제 어떠한 그 체계, 그래서 체계와 관련돼서 상담요법, 상담기법 이런 것들이 이제 다양하게 들어가는 것이라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과목을 어떤 과목을 배정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1학기 동안에는 그래도 좀 쉬운 과목으로 배정을 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따라오는데 별 문제는 없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2학기 때는 이제 한번 이렇게 경험을 했기 때문에 패턴을 좀 아셔가지고 좀 더 자연스러운 대학 생활이 될 겁니다. 그리고 방학이 굉장히 길잖아요. 시험 끝나자마자 이제 우리는 방학이에요. 2달 끝나. 그래서 거의 뭐 10주가 방학이죠. 방학 동안에 선생님들 이제 그 동안에 열심히 뭐 놀러도 좀 다니시고 나름대로 못했던 일들 좀 하시고 또 몸 관리 잘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고 저는 이제 시험이 요번에는 시험 시간이 좀 앞당겨졌더라고요. 그렇죠? 지난번에는 1시 이제 일반 같은 경우는 이제 1시 반에 시험을 진행을 했는데 시간이 1시간씩 앞당겨졌어요. 그래서 시간들 잘 체크하셔가지고 그때 시험 보시도록 하고 6반은 시험이 마지막 시간이라서 시험 보는 대로 뭐 30분이 됐던 40분이 됐던 빨리 시험 진행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우리가 만나뵐 수 있는 시간은 기말고사 때 마지막으로 이제 인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편안한 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중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정신적, 경제적, 직업적, 사회적 기능을 우선상시키는 상태를 인터넷 중독 하죠. 그래서 음란물 시청이나 어떤 채팅 같은 인터넷 포함되는데 인터넷 중독을 보면
청소년 집단은 자존감이 친구가 적죠. 그리고 가족의 지지도 적어서 전반적인 삶에 떨어지죠. 그래서 자신의 어떤 테두리 안에 자신의 거기다 가진 거죠. 그래서 어떤 게임의 중독이라는 그 프로그램에 빠져서 혼자 공떨어지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본인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거기서 계속 본인